안녕하십니까. 이찬용 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2023년 11월 5일 토요일입니다. 토론토 부동산 TV 141편 해 뜨기 전에 해야 할 일,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달에 140편에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오늘은 해 뜨기 전에 해야 할 일, 이런 제목입니다. 해 뜨기 전이니까 해가 뜰 때가 다 됐다는 얘기겠죠. 그죠? 우리 지난달 토론토 부동산 시장을 보면 9월과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좀 조용한 한 달이 됐죠. 거래량도 뭐 9월과 비슷하고, 뭐 가격은 작년도에 비해서는 한 3.5% 정도 올랐다고 그러지만, 작년도에 비해서 새로운 매물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. 그래서 시중에 있는 물건들이 팔리는 확률이 확 떨어졌죠, 많이. 그죠? 그래서 안 팔린다, 그런 얘기가 이제 쉽게 나오고 있고요. 토론토 부동산 협회에서는 역사적으로 정말 기록적으로 인구가 증가했지만 금리가 비싸고 또 모기지 잘 안 주잖아요. 그죠?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가 굉장히 조용하다.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격이 안 오르면 안 사요. 가격이 오르면 따라가서 사게 되겠죠. 근데 안 오르는 동안은 사질 않아요. 그래서 지금 굉장히 소강 상태다,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보면 뉴레시 새로운 매물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38% 늘었고, 팔릴 확률이 15% 정도 줄어들었다. 옛날에 나오면 47% 팔렸는데 지금 32%. 그래서 실제로 바이어들이 이제 거의 굉장히 뜸하죠. 그 경기도 굉장히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요. 그죠? 그래서 GTA 평균 가격을 보면 이제 작년 봄에 129만 9천, 130만 불이었던 걸 지금은 112만 7천 불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최고에 비해서는 약 15% 정도 떨어진 거죠.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부터 8.5% 정도 올라왔으니까 한 3분의 1 정도 올랐다고 봐요. 한 40% 올랐다고 봐야 되는 거죠. 8.5%는 바닥에서 계산한 거니까. 그죠? 근데 바닥은 이제 작년 12월과 올 1월이 지금 바닥이라고 보는 거죠. 그때에 비해서는 조금 올라왔다, 그렇게 보는 거예요. 그래서 바닥을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9월, 10월은 이제 거의 비슷하게 하지만 11월, 12월, 1월은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, 이렇게 보는 거죠. 겨울에 항상 이제 제일 최저점을 찍으니까 좀 더 내려가지 않겠느냐,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. 작년도 보면 9월, 10월 이렇게 플랫 하다가 11월, 12월, 1월 되면서 내려갔잖아요. 그죠? 지금도 마찬가지로 더 내려갈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.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거의 비슷한 차트예요. 그래서 이제 169만 7천 불까지 갔다가 지금 145만 불. 그래서 한 20만 불 이상 그때에 비해서 싸졌다, 그런 얘기죠. 그리고 지금 이제 한 2, 3개월 동안은 플랫하게 가고 있지만 11월, 12월 되면 내려갈 거를 예상을 해야 될 거다, 그렇게 보시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아직 거래 못 하신 분들은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. 그죠? 내년 봄까지 팔 사람들은 내년 봄, 아니면 그 이후 사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11월, 12월, 1월이 이제 사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찬스죠. 올해는 작년과 달리 매물도 그래도 꽤 있잖아요. 그죠? 작년보다 매물이 많이 나왔으니까, 그죠? 매물도 좀 있으니까 오히려 쇼핑하기는 가장 좋은 상황이다, 그렇게 보는 거죠. 일부 그러죠. 야, 지금 금리도 높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슨 쇼핑을 해?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또 그렇게 생각하셔도 일리가 있겠죠. 그죠? 네. 타운하우스도 비슷한 상황이에요. 타운하우스가 단독주택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. 타운하우스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 피크에 비해서 17% 빠지고 좀 덜 빠졌죠. 근데 바닥에서도 아직 덜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, 타운하우스가. 그래서 타운하우스가 지역적에 따라서는 굉장히 그 매력적인 물건이 될 수 있다,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. 콘도는 피크에 비해서 11% 빠졌어요. 그러니까 생각보다 덜 빠졌죠. 콘도는 안 빠지고 거기서 리커버리 되는 것도 적어요.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적으로 콘도는 타운하우스나 단독주택에 비해서 스윙폭이 작다,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. 그죠? 스윙폭이 작다. 지난 수요일 날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죠. 그 전 2번 연속 이제 금리를 동결했는데, 이제 그거는 이제 작년 3월 이후로 계속해서 금리를 올렸죠. 11번 올렸는데,
올해 4번 올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2번 동결했어요.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라든가 뭐 이코노미스트들이 보는 거는 이제 갈 때까지 갔다. 물론 제롬 파월은 상황 와서 올릴 수도 있다라고 가능성 열어놨지만 이제 그 재계에서 보는 거는 이제 갈 때까지 갔다라고 보는 거죠. 그렇게 보는 이유가 GDP가 내려가기 시작했고 고용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임금 상승률도 떨어져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제 1년하고도 뭐 7개월인가요? 1년 7개월 동안 금리 올린 거가 효과를 보게 됐다. 그런 얘기죠. 그죠? 뱅크 오브 캐나다도 그 전주에 25일 날인가요? 금리를 동결했죠. 금리를 동결한 게 이거는 뱅크 오브 캐나다는 3번째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한 거예요. 그래서 뱅크 오브 캐나다나 그 미국 중앙은행 제롬 파월이나 하는 얘기가 비슷해요. 우리가 지금 동결한다.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금리를 올렸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인플레이션이 아직 2%대는 아니지만 많이 내려와 있고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사태를 관망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당장 금리를 내리겠다라고는 말하기가 쉽지 않죠.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쉽게 내릴 수 없잖아요. 그죠? 뭐 1973년도 그때도 한번 내렸다 다시 올린 적 있죠.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굉장히 신중하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캐나다에서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들 얘기하는 건 그거죠. 지금 이제 GDP가 올 이제 그 4, 4분기 올해 3, 4분기 연속해서 GDP가 마이너스다 이거죠. 결국은 이제 테크니컬리 리세션이라는 거죠. 불경기가 왔다. 불황이 왔다. 테크니컬 리세션은 그 2, 4분기 계속해서 GDP가 내려가면 테크니컬 리세션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지금 리세션이 마일드하게 지금 오고 있는데 금리를 빨리 내리지 않으면 하드 랜딩 하게 될 거다. 심각한 굉장히 나빠지게 될 거다. 경기가. 이제 그렇게 경고를 하고 나왔어요. 뭐 마일드 리세션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맥도날드에 가도 점심시간 외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. 아마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리테일이잖아요. 사람이 돈 쓰는 거가 줄어들었다는 거죠. 왜? 금리가 오르고 모기지 낼 돈이 많아지니까 쓸 돈이 줄어드는 거죠. 심플하게. 모기지 낼 돈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계 부채가 제일 크다는 거죠. 그것이 바로 리세션 리스크다는 거죠. 가계부채가 뭐가 있네요? 모기지죠, 우리가.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모기지 금액도 뭐 웬만한 사람 100만 불 이상씩 모기지 갖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그런 게 실제적으로 엄청난 그 가계부채가 금리에 의해서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불황이 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? 돈을 안 쓴다는 거죠. 돈을 안 쓰니까 못 쓰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뭐 돈 벌어가지고 은행 이자 갚느라고 바쁘니까 내 돈 쓸 수가 없는 돈 다 뺏기는 거예요. 금리 올려놔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다 뺏기는 거예요. 그냥 은행에다가 억지로 뺏는 거예요. 돈 못 쓰게. 쓰지 말라 그러면 내 저축이라도 할 텐데 그냥 억지로 뺏는 거잖아요. 못 쓰게 하려고. 저축도 못하게. 그냥 돈을 안 쓰니까 물가가 안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. 인플레이션을. 근데 인플레이션의 원인도 여러 가지예요. 뭐 소비 때문에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원가 상승 때문에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. 원가 상승 때문에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거는 소비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. 그죠? 원유값이 올라서 인플레이션 되는 건 내가 물건을 사든 안 사든 관계없이 무조건 원가 오르니까 오르는 거죠. 바로 그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금리로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신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뱅크 오브 캐나다가 금리를 깎아야 된다. 모기지 2020년, 21년도에 그 주택이 엄청나게 팔렸는데 그때 거래한 사람들이 3년, 4년, 5년 모기지를 받아준 사람들이 지금 내년, 후년에 모기지 리뉴얼 시점이 다 다가온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모기지 리뉴얼 그 금리를 내려야 된다. 안 그러면 가계 파산, 개인 파산도 많이 날 수 있다.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. 그리고 전체적인 경기를 봤을 때도 즉 금리 인상은 끝났다.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는 금리 인상이 끝났기 때문에 오르막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내리막밖에 없다라고 지금 데자댕 은행 거시경제에 대한 그 헤드
수장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. 근데 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그 경제 상황이 경제가 좀 나빠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뭐 제롬 파월이 그 금리를 올리면서 항상 본 게 뭐냐면 그 잡 리포트잖아요. 실업률, 잡이 얼마나 생기는지, 실업자가 얼마나 생기는지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뭐 금리를 올릴 것인가를 판단하는 건데 잡 리포트라는 거는 사실은 경기 후행하는 지수잖아요. 그죠? 우리가 뭐 장사가 잘 된다 그래서 벼랑간 사람을 많이 뽑진 않아요. 장사 잘 되고 전체 잘 되네. 야 이거 사람 모자라네. 야, 열심히 일하자. 그러다가 이거 뭐 도저히 우리 가지고 안 되겠다. 공장도 하나 더 짓고 사람도 더 뽑아야 되겠다. 라게 그런 상황은 경기가 이미 절정에 이르면 그때 사람 더 뽑는 거예요. 그래서 잡 리포트는 건 경기가 좋아지고 나서 나타나는 거잖아요. 경기가 나빠질 때도 마찬가지죠. 벼랑간 물건 안 팔리는데 사람 자르진 않아요. 일단 어느 정도 버티다가도 안 되면 야 그쪽 그 동네 공장 문 닫아.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 잡 리포트가 미국의 이제 그 잡이 그 잡 오프닝이 줄어들고 그리고 실업률이 벼랑간 올라간 거죠. 실업률이 그 2021년 그러니까 작년도 1월 이후로 처음으로 가장 높게 올라간 거예요. 작년 3월부터 금리 인상하기 시작했잖아요. 그때 계속 실업률이 낮다가 이제 올라가. 이때 금리를 막 올렸는데 왜 실업률이 그동안 낮았을까? 생각을 해보세요. 그 이전의 효과예요. 그 이전의 효과. 금리 올렸다 해서 당장 실업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1년 하고도 지금 얼마야? 8개월? 뭐 7개월이 있어서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. 그죠? 천천히 움직인다. 금리에 따라서 당장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렇게 움직였다. 그래서 이제는 자기네들 금리를 올린 거에 의해서 이제 인플레이션도 지금 뭐 3%대에서 잡았고 이제 실업률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임금 상승률도 이제 주춤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홀딩하는 거죠. 그러니까 다음에는 내려갈 거다라고 모두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캐나다도 지금 보면 그 실업률이 5.5%에서 9월달에 5.5%, 10월달에 5.7%로 올라갔어요. 21개월 만에 최고로 올라간 거죠. 실업률이. 그래서 캐나다에서도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올 12월 6일 날 또 금리 조정하는데 그때는 아마 금리를 홀드할 거다. 그렇게 보는 거죠. 그리고 내년에는 또한 금리 내년 2, 4분기부터 금리를 내리게 될 거다. 2, 4분기면은 4, 5, 6이잖아요. 여름 오기 전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서 내년 연말에 3.5%까지 간다. 그리고 후년에는 2.5% 유출을 금리를 가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금리가 이제 그 페드에서 금리를 홀딩한다는 분위기를 감지하고 나서부터 이제 지난주 수요일인데 그 전주부터 이제 주식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잖아요. 계속 스트레이트로 S&P 인덱스 올라가고 있잖아요. 이게 뭐 한 6일, 7일부터 시작해서 쫙 올라가고 있어요. 그죠?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모든 경제 지표에 선행한다는 걸 이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그죠? 주식시장이 먼저 올라가고 있어요.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갔다. 그런 얘기죠. 그 다음에 부동산이 따라오겠죠. 그런데 문제는 이제 캐나다는 부동산이 움직이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동산 가격이 캐나다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. 기본적으로는 집이 없다는 거죠. 사람은 많은데 집이 없다. 그 와중에 사람을 또 1년에 뭐 45만 명, 48만 명씩 신규 이민자를 뽑으니까 그 사람 잘 데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페더럴 정부에서 트리도 정부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민자를 줄이겠다가 아니라 이민자를 계속 매년 늘려왔는데 늘리는 속도를 줄이겠다. 그래서 올해 48만 5천 명 왔고 내년에도 48만 5천 명. 그 다음에 2025년도에는 50만 명. 그 이유는 계속 50만 명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. 근데 2025년도에 우리 총선 있잖아요. 총선 때 트리도 지금 요새 인기 없잖아요. 그죠? 쫓겨나기 뻔한데 2026년도에 뭐 50만 명 지가 지금 얘기한다고 그렇게 될까요? 전혀 관계 없는 거죠. 하여튼 어차피 그때 트리도가 있는 한 2025년까지는 어차피 이제 1년에 한 50만 명 정도 이민자가 들어온다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폭발적인 이민 때문에 주택과 그 다음에 사회 인프라 기반 시설들이
모자란다는 거죠. 뭐 학교, 도로, 병원 뭐 다 모자라는 거잖아요. 그죠? 다 콩나물 시루처럼 그냥 바글바글 하게 되는 거죠.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. 근데 이제 우리가 미싱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민자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. 이민자 말고도 어떤 사람이 또 캐나다로 들어오나요? 학생, 뭐 주재원, 그다음에 템포러리 워커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민자보다 더 많아요. 1년에 한 7, 80명씩 들어와요. 7, 80만 명씩 들어와요. 이민자가 48만, 50만인데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. 그래서 합쳐서 1년에 캐나다의 인구가 2.9%, 거의 3% 가까이 늘어난다는 거죠. 캐나다 인구가 약 4천만이 좀 안 되잖아요. 그죠? 4천만 정도 되나요? 그 3%면은 120만 명이잖아요. 그죠? 120만 명. 그러니까 3% 좀 안 되니까 한 100만 명은 좀 넘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만한 사람들이 매년 들어온다는 거예요. 감당이 되겠어요? 아니, 학생들도 뭐 어차피 왔으니까 자고 가야 될 거 아니야. 그죠? 내일 가더라도 자고 가야 될 거 아니야. 1년 있다 가면 그래도 여기 잘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주택이 모자라는 거다는 거죠. 감당이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캐나다의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. 첫째, 연간 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감당할 만한 주택과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. 사람이 살 데가 없다는 거죠. 그 다음에 또 그동안에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작년 올해 인플레이션으로 주택 건설 비용이 30% 이상 올랐어요. 그러니까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 짓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. 인건비도 오르고 사람도 없어요.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. 사람이 없어요. 시간이 오래 걸리면 건설 비용이 건축 비용이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. 그죠?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해도 안 팔린다는 거죠. 물론 분양하고 나서 공사를 하지만 분양 콘도가 안 팔려서 안 팔린다는 거죠. 그래도 빌더 입장에서는 가격을 내릴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원가가 있는데 내가 내리고 미치고 팔 수는 없잖아요. 기업하는 사람이 뭐 돈 남자고 하는 거지 뭐 사회봉사하는 게 자기 돈으로 사회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. 가격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. 어차피 지금 다운타운 콘도 분양에 1,800불, 1,900불, 2,000불에 분양해도 안 팔리잖아요. 안 팔려도 결국은 가격은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. 왜? 미치는 거니까 어차피. 그럼 시중에 지금 뭐 1,000불, 1,200불, 아니 1,000불 안 되는 콘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. 다운타운에. 그런 것들도 결국은 가격 조정이 돼서 이 가격으로 시장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심플한 얘기예요. 그죠?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지금 주택 경기가 부진하니까 빌더들이 주택 건축에 대한 콘도도 분양을 연기하거나 취소한다는 거예요. 안 져. 일반 그 단독주택 업자들도 뭐 몇 년 전에 경기 좋을 때 외곽에 보면 전부 빌더들의 오픈하우스 그 모델하우스 짓고 막 난리 났죠. 지금 돌아다니면 없잖아요. 없어요. 안 져. 그러잖아. 집이 없어서 난리인데 안 짓는다는 거죠. 지금 그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짓는 게 아니라 은행 돈 빌려서 짓잖아요. 은행 이자를 그 프로젝트 론이라는 게 또 엄청나게 비싼데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야. 주택 가격 원가도 비싸고 주택 시장도 안 좋고 또 은행에서 돈 빌려서 해줘야 되는데 그 금리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안 짓는 거예요. 그러면 주택 시장은 환경이 더욱더 나빠지는 거예요. 그래서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내년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면 시장은 가격 급등과 동시에 급속하게 과열될 예상이다.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활을 땡기는데 활을 실컷 완전히 땡겨놓은 상태. 지금 고분 복화의 그림인데 제가 가져왔는데 그 활을 땡겨놓은 상태. 지금 시위만 놓은 화살이 정말 화살처럼 날아가는 거죠. 화살이 화살처럼 날아가겠죠. 총알처럼 날아가진 않겠죠. 화살처럼 날아가는 거죠. 그런 상황이 온다. 그냥 상상해보면 그럴 것 같지 않아요? 뭐 세상 일이 다 상상하고 예측하는 거죠. 그렇게. 그죠?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다.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그 겨울의 끝자락, 새벽에 오는 바로 해 뜨기 바로 직전에 와 있다는 거죠.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? 그래서 어쩌라고? 지금이 무언가 사야 될 시점이라는 거죠. 근데 이 와중에 또 자기 물건 팔겠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팔지 마시라는 거야. 팔지 말고 사라. 파는 경우에 내가 그걸 팔아 딴 거 산다 그러면 모르지만 그냥 팔아서 불안하니까 현금을 갖고 있겠다? 아니다라는 거죠. 그냥 스테이.
팔지 말라는 거죠. 그리고 사라. 그럼 뭘 사야 되느냐? 지금 이게 지역적으로 다 보면, 지역을 놓고 보면, 지금 지난 1년 동안 주택 가격이 가장 어떻게, 근데 지역별로 많이 달라요. 할튼 리전, 뭐, 필 리전, 시티 오브 토론토, 뭐 0.03%, 3%, 0.3% 그러는데, 요크 리전 4% 올랐어요, 지난 동안. 그 다음에 이제 심코, 저 북쪽이 한 3% 오르고, 그러니까 요크 리전 오고 북쪽이 많이 올랐어요. 그리고 듀람 지역도 뭐 한 1.5% 오르고. 이렇게 쭉 보면 이 중에서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게 많이 올랐잖아요. 단독주택이 4.5%. 그 다음에 이제 타운하우스 이런 것도 좀 올랐고. 타운하우스 단독주택이 많이 올랐죠. 그러니까 요런 쪽은 그러니까 이 경기가 나쁠 때도 바이어들이 물려서 주택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경기가 풀리면 더 많이 몰리겠죠. 이쪽으로 지금 이제.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면서 이제 뭐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물건을 보면 좋을 것 같다. 언제? 해 뜨기 전에. 해 뜨기 전에는 뭐냐면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뭐 저쪽 분위기가 확 돌았으면 그때 가격이 그때부터 막 오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금리 인하가 시작하기 전에 내년 2, 4분기 이전에 그러면 늦어도 올 겨울이나 내년 뭐 1월, 2월 달부터 사실 봄맞기 시작하잖아요. 그러니까 1월까지 뭐 11월, 12월, 1월 이때가 제일 좋다. 해 뜨기 전에. 그 이제 다른 해는 11월, 12월, 1월이 좋긴 한데 물건이 없어요. 그때. 근데 올해는 물건도 많이 나와 있다 이거죠. 매물이 아까 38% 더 나왔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물건도 많다. 지금은 골라서 지금 바겐세일 했을 때 사는 게 저는 맞다고 본다.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한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리스크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. 우리가 리스크는 없냐? 우리 생각대로 안 될 가능성은 없나? 있죠. 뭐 금리 인하가 이제 이코노미스트 예상하는 게 내년 뭐 2, 4분기부터 시작해서 뭐 내년 연말까지 3.5% 가고 후년 2.5% 갈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. 그죠? 안 되면 사실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. 그렇게 안 되면 금리가 안 내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잖아요. 그 사건이 어떻게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런 사건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. 첫째, 뭐, 금리가 예상대로 안 내려가고 고금리 감당이 안 돼가지고 자기가 투자했던 매물들을 내놓게 되면 시중에 매물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온다. 특히 콘도 같은 경우에. 그럴 수 있죠. 최근에 분양받은 사람들 지금 분양 클로징 못해서 전매하는 사람들이 많고, 그죠? 클로징 했어도 좀 모기지가 많으니까 모기지 부담이 되니까 아예 도로 그냥 본전이라도 팔자고 내놓는 사람이 늘어날 거다라는 거죠. 모기지 리뉴얼 시점이 오면. 그러면 물건이 많이 쏟아지면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지금 경기가 지금 침체된다는데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하드 랜딩에 대해서 실업률이 확 올라가고 실업률이 뭐 7%, 8%, 10% 올라가게 되면 뭐 살던 집도 내놔야 되잖아요, 사람들이. 모기지 못 가면 또 어떡할 거예요. 그죠?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매물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다.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. 특히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하고 있잖아요. 그런데 지금 이란이 이제 뭐 거기 헤즈볼라를 통해 가지고 이란이 지금 이제 뭐 참전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이란이 참전하게 되면 뭐 미국도 뭐 되고 그런 아랍권이 다 뭉쳐서 뭐 팔레스타인을 지원한다든가 뭐 지금 예멘 반군들이 지금 뭐 이스라엘하고 뭐 미사일도 쏘고 막 난리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확전이 돼서 그렇게 지역 전쟁 또는 뭐 더 나아가서 세계대전으로 확장될 가능성은 뭐 희박하지만 또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. 또 그죠? 아니면 적어도 그런서 아랍들이 뭉쳐가지고 석유를 무기화해서 석유 금수를 조치한다든가 아니면 이란이 참전하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뭐냐면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그 바다잖아요. 그죠? 그 바다 거기 막아버리면 그러면 그쪽으로 지금 세계 석유 물동량의 3분의 1이 글로 지나가는데 막아버리면 석유값이 폭등하겠죠? 73년도에 석유 파동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. 근데 뭐 그때 우리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뭐 안 된다는 거를 무조건 아니라고만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또. 그죠? 그래서 그런 상황이 우리가 리스크로 볼 수 있다. 그런 상황이 리스크로 볼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뭐 그런저런 거를 검토하시고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
굉장히 좋은 기회다. 어차피 이제 뭐 기본적으로 서플라이 디맨드에 엄청난 격차가 있고 지금 어떤 그 트리거링 되는 게 금리 인하로 본다 그러면 그 순간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시장 가격이 올라갈 거다. 집값이 올라가면 좋냐? 거꾸로 저한테 물어본다면 집값이 올라가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. 그죠?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내 집값이 100만 불에서 120만 불, 130만 불 되면 20만 불, 30만 불 번 거잖아요. 아이 그게 내가 어차피 깔게 무슨 번 거냐. 내가 팔고 딴 데 가면 또 그 돈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. 은퇴하게 되면 작은 집으로 가면 그만큼 옛날에는 100만 불에서 80만 불짜리 집으로 가면 가령에서 20만 불 남았는데 지금 내가 150만 불 돼서 100만 불짜리로 가도 50만 불 남잖아요. 그러니까 캐시가 많이 남잖아요. 도움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내 부가 늘어난다는 건 도움이 돼요. 이제 나쁜 거는 뭐냐? 나는 좋은데 우리 아들은 지금 개뿔 백수야. 돈도 없어. 걔 언제 집 사냐? 그죠? 황당한 얘기죠. 그렇지만 어차피 전체적으로 우리 토론토 전체의 집이 정해져 있고 집값들이 올라가면 토론토 시민들의 전체적인 부가 늘어나는 건 확실해요. 그죠? 그럼 이민 오는 사람이 돈을 더 주고 우리 집 그 중에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. 그 돈은 토론토 사람들이 나눠 갖는 거죠. 쉽게 얘기해서. 그래서 뭐 어떤 좋게 생각하실 수 있고 나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기회에 집값이 오른다 그래서 내가 여윳돈이 있는 분은 투자해서 자기가 돈을 버는 거는 나쁜 일이 아니에요. 돈 버는 거가 나쁘다고 자꾸 세뇌하는 사람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훨씬 더 탐욕적이에요. 그죠? 뭐 정치문 얘기는 그만 얘기해요. 하여튼 제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. 혹시 저한테 뭐 궁금한 점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문의할 점이 있으면 전화나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제가 아는 한 성심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